네, 동명대학교와 함께하는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학부교양대학의 박근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이 어느덧 4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여느 때보다도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이 일상으로 들어오니까 하루하루의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파워 클래식의 진행자 조윤범님과 함께 베토벤 이후 절정으로 치닫는 낭만주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찬 포럼을 총괄하시고 기획하시는 우리 그레이스조 교수님, 제가 매 회차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25일 제주도에 있는 오페라를 앞두고 또 오늘 부산과 제주를 오가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진행자 소개는요, 주임 교수인 그레이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4회차, 오늘도 기대하고 오셨죠? 네. 이렇게 조찬 드실 동안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영상은, 그날 이렇게 작곡가, 오늘은 슈베르트와 또 누구 나왔었죠? 멘데스 존, 그리고 차이콥스키, 이 세 작곡가의 음악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조윤범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뤄주시고 같이 함께할 작곡가들입니다. 조윤범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현악 사중주, 퀄텟 X의 제1 바이올린 주자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집필과 연주, 강연에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하고요. 슈베르트와 멘델스 존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오늘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조윤범 선생님 나올 때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범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현악사중주단 콰르테덱스라는 팀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요. 방송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멸종 위기의 직업입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요, 연주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 2달 가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한 2달.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메르스라는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 가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 가도 관객들도 마스크를 벗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한 3년 정도 마스크 쓰고 연주했었습니다. 3년 정도. 그 3년 동안 코로나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대 위에서 첫 번째로 마스크를 벗은 날, 그날 걸렸어요. 마스크의 중요성을 그날 아주 깨달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공연도 많이 보러 갈 것 같고요. 또 해외여행 가서 또 연주회도 많이 보고 그런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또 여러 명의 작곡가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베토벤 이후의 작곡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베토벤 1770년에 태어났고요. 1770년. 슈베르트가 1797년에 태어났습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죠. 베토벤이 탄생했던 1770년. 얼마 전에 2020년이에요. 2020년이 이 사람 탄생 250주년이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저희 같은 연주자들은요, 맨날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작곡가가 언제 몇 주년이 되는가.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저희가 준비를 하죠. 사실 베토벤 250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 이름값도 있었지만 숫자도 250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오케스트라들이 대부분 9개 교향곡 몇 년 전부터 다 연습하고 있었고요. 저 같은 현악산주하는 사람들은 16개 현악산주를 다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16개. 저희는 좀 그래도 나아요.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요. 32개 피아노 소나타. 32개 피아노 소나타. 이걸 혼자 방 안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꺼번에 취소가 된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마 그 해에는 어느 공연장을 가나, 전 세계 어느 공연장을 가나 베토벤만 연주했을 겁니다. 안 알려진 곳까지 다 연주를 했을 텐데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한꺼번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게 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가지고 우연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베토벤은 182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827년. 그러니까 몇 년만 기다리면 이분의 서거 200주년이 옵니다. 서거 200주년. 여러분 탄생보단 서거죠. 그리고 숫자도 보세요. 50단위가 아니에요. 이번엔 100단위로 딱 떨어집니다. 엄청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해에 이제 베토벤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찾아옵니다. 한 3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엔 베토벤이 아예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이제 뭐 글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선생님 제가 저 옆블럭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소심해서 이제야 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자네 알아. 내가 자네 그 이름도 들어본 적 있어. 슈베르트라고. 작곡가라서 내가 저 악보도 좀 봤는데 그 젊은 사람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음악을 쓰더라. 그런데 30살이나 됐는데 그 직장은 안 구하니? 내가 뭐 추천사라도 써줄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슈베르트가 너무 그냥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해서 그냥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 후에 베토벤이 돌아가셨을 때 이 슈베르트는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와서 한쪽에서 횃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년에 자기가 죽는지 몰랐습니다. 1828년 31살까지밖에 못 산 슈베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2027년은 베토벤 서거 200주년, 그 다음 해가 슈베르트 서거 200주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음악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만 좀 없으면 코로나 때 쉬고 있던 연주자들이 다 이때 아마 재기할 겁니다. 31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슈베르트. 베토벤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지만,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도 굉장히 뒤늦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출판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접근을 합니다. 우선 모차르트가 힘들게 살다 죽었잖아요. 그때 비엔나 사람들이 이미 각성을 합니다. 야, 우리가 천재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앞으로 우리가 천재를 만나면 제대로 대접해주자. 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20대 청년이 비엔나로 건너온 거예요. 이 사람이 베토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차르트 덕을 본 겁니다. 베토벤은 젊었을 때부터 후원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 뒤에 뭐 어떤 귀족이나 왕족들이 와도 고개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야, 자기가 귀족이면 뭐해? 난 베토벤이야. 이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전 세계인들의, 전 유럽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슈베르트도 그렇게 존경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음악적으로 그렇게 빨리 뜨지 못했어요. 정말 많은 곡을 작곡을 했지만 보통 가정용으로 취급받았고요. 집에서 사람들끼리 연주하는 그런 정도. 본인도 그렇게 썼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빠랑 형이랑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주를 하려고 만든 음악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왕이라는 가곡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출판이 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 정도는 내가 출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음악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 1770년생이니까 이분은 이제 27살 미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작곡가고요. 제가 이제 이 작곡가를 소상화 나오면 항상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 사람. 슈베르트의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매우 못생겼던 사람이에요. 아주 못생겼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아무도 슈베르트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친구들이.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뭐 굉장히 못생긴 친구였다라고 하고요.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닌 적도 없어요. 이 얘기가 전기에 나옵니다. 슈베르트가 그렇게 이렇게 차려입은 날이 있으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오늘 웬일로 이렇게 차려입었냐? 그러면 이제 나 오늘 이게 초상화 그리러 가는 날이야 라고 했답니다. 그럴 때만 이렇게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이제 음악밖에 관심이 없었고요. 심지어 직장도 가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20대가 다 지나고 이제 30대가 되어 가는데 직장 구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직장이 왜 필요해? 난 저 예술가야. 나는 방랑자야. 이러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었죠. 부모님이 뭐 이렇게 부잣집도 아니었고 하니까 3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발견된 서류 중에 그런 서류가 있어요. 이제 이 슈베르트가 30살에 쓴 자기소개서가 나왔습니다. 자기소개서. 자기를 막 굉장히 과장시킨 난 누구한테 옛날에 배웠고 뭐 뛰어난 음악가고 뭐 이런 소개서가 나와요. 조금 안쓰럽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이제 31살에 요절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음악들은 엄청나게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성격이 급했기 때문이에요. 음악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무조건 썼습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작곡을 굉장히 빨리 해요. 아침에 친구가 찾아갔더니 책을 보고 있더랍니다. 야, 이거 저 괴테 선생님이 쓰신 책이야. 마왕이라는 시가 있어. 마왕. 악마가 등장하는데 이러고 있더래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이 마왕이라는 가곡은 그날 저녁에 공연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침에 책 보고 있던 사람이 언제 작곡을 했고 언제 성악가를 불러와서 연습을 시키고 언제 음악회를 해서 이거 곡을 발표했냐 말이죠.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급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걸 잘합니다. 저도 급해서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책을 한 번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공책 쓰다 보면 다음 새 곡책 빨리 쓰고 싶은 거죠.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곡 중에 하나가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요. 죽을 때 다 못 쓰고 죽은 곡이 아니에요. 다음 거 빨리 쓰고 싶어서 중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미완성 교향곡이지만 음악은 어마어마한 곡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교향곡 8번 미완성. 슈베르트도요. 다른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교향곡이 9번까지 있습니다. 베토벤 때문에 대부분 이제 9번까지 쓰는 버릇들이 생겼는데 슈베르트도 이제 9번까지 있어요. 8번이 미완성이에요. 이분은 8번이. 그러니까 8번 쓰다가 슈베르트가 합창이 포함된 베토벤이 합창이 포함된 엄청난 교향곡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나도 엄청난 걸 쓸 거야 라고 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향곡은 한 4악장 돼야 되지만 이 교향곡은 한 2악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연주가 되는 그런 곡이죠. 제목이 드라마틱하기도 하지요. 미완성.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슈베르트는 미완성된 곡이 굉장히 많아요. 교향곡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미완성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 그 전의 교향곡들도 미완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7번은 거의 유실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슈베르트 교향곡 전집을 사시잖아요. 교향곡이 하나 빠져 있어요. 9개까지 있는데 분명히 8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 CD 바꾸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 없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분한테 무시당한 게 아니라요. 그분도 한참 찾았어요. 어디서 빠진 거야? 라고 하고 미완성 교향곡 2악장까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 또 피아노 오중주, 송어 이런 곡이 있죠. 앞에서 현악기 4대가 연주하고 뒤에서 피아노가 연주합니다.
일반적인 피아노 5중주는 저희 같은 4중주단이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 둘,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피아노. 하지만 이 곡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피아노 5중주가 정립이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편성의 5중주들이 나왔지만 이 곡은요, 현악 4중주단에서 바이올린이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등장합니다. 더블 베이스, 우리가 콘트라바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더블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희한테 전화를 하세요. 100이면 100 이거 하자고 전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실내 악곡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 제2바이올린이 반대합니다. 자기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이 곡은 자기가 만들었던 노래 멜로디를 따온 겁니다. 이 노래가 이거예요. 똑같은 멜로디죠. 슈베르트는 괜찮은 멜로디가 있으면 절대 한 번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곡에다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같은 제목의 같은 멜로디의 곡이 굉장히 여러 곡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살아있을 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많이 해요. 바로바로 출판이 안 되니까 옛날에 써놨던 멜로디 다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알려지지 않을 거니까. 죽고 나서 유명해지면 이게 한꺼번에 다 출판되면서 여기도 이 멜로디가 있네, 저기도 이 멜로디가 있네, 이러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비발디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음악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쓰기도 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들이 송창식과 윤영주 씨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숭어라고 불러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어려운 바지를 지금 자기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숭어라고 배운 적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만 됐어요. 숭어가 갑자기 소어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긁어봤습니다. 저만한 차이니까. 그러다가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물고기인가 보다. 숭어를 송어라고도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송어인지 숭어인지. 여러분, 제가 오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른 물고기입니다. 다른 물고기예요. 송어는 민물고기입니다. 숭어는 바다고기예요. 노래를 잘 들어보면 시냇물에서 뛰노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쟤는 그럴 수 없죠. 얘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송어가 맞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번역을 잘못한 거랍니다.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현악사중주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저희 같은 사중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중주란 연주회 가잖아요. 이 곡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에 아마 무조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곡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메리칸 현악사중주가 그렇습니다. 드보르작의. 뭐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이걸 하고,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니까 또 이걸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중주로 저도 이제 평생 동안 해봤지만 그건 맞아요. 이 곡 이상의 걸작이 없어요. 할 정도로 가장 대단한 곡입니다. 전 악장이 다 흥미롭고요. 시작 부분도 굉장히 강렬하고, 특히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악장이 자기가 만들었던 가곡의 멜로디를 따옵니다. 저 혹시 볼륨을 조금만 올려줄 수도 있으실까요? 안에서요? 네. 제가 지금 다 올린 상태라서요.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마이크도 그렇고요. 예. 저 컴퓨터 볼륨도 조금 올려주세요. 제가 100% 올린 겁니다. 피아노 전주가 굉장히 느린 전주를 연주하고, 위에서 성악가가 아주 격정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병에 걸린 소녀가 이제 막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음악인데, 죽음이라는 존재가 나에게로 와라, 거부하지 말고, 이것은 편안한 안식이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죽기 싫어서 막 거부를 하다가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차분히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곡의 멜로디가 이 현악사중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곡도 가사가 없지만 현악산조는 가사가 없지만 그걸 죽음과 소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주회 가면 무조건 마지막 2부 마지막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격정적인 곡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흠이 있다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슈베르트의 음악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길다. 그 당시 작곡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린 멘델스존이라는 사람도 슈만이라는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슈베르트 음악들을 연구를 하다가 슈베르트의 안 알려진 교향곡을 접하게 돼요. 그레이트 교향곡이라는 그 9번 교향곡. 이 출판이 안 된 겁니다.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살아계신 형한테 물어봐요. 슈베르트 형님한테 아니 이 좋은 곡이 왜 발표가 안 됐답니까? 너무 길대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작곡을 많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절제와 또 절정까지 치닫는 부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가 아마 더 오래 살았다면 베토벤 이후의 시대를 장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슈베르트는 베토벤 이후에 살았지만 베토벤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시대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음악의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해요. 슈베르트는요, 처음부터 음악을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자유롭다는 겁니다. 전통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옛날에 내가 미숙했던 어떤 그런 기법들도 나중에 자기 스타일로 고집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위적인 음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주 일부가 거기까지 도달하지만 슈베르트가 그런 사람이었고 베토벤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훨씬 젊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음악을 쓰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만났던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절제된 음악을 보십시오. 피아노가 연주를 하면 옆에서 첼로가 연주합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피아노 3중주기 때문에 옆에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어요. 악기 내려놓고. 리듬감 있게 반주를 하면서 실내악의 매력은 이런 겁니다. 나와 여러 사람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구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나 또한 관객이 되는 겁니다. 서른한 살. 자, 이제 이 멜로디가 끝나면 바이올린이 반주를 시작합니다. 피아노가 멜로디. 나이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이 곡을 듣는다면 어떤 작곡가가 이건 말년에 쓴 음악이 분명해. 그죠? 이 사람 나이 말년이죠 지금. 30대 초반이지만 말년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짧게 사는 사람이 이 정도 곡을 썼다면 이 사람이 한 70살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더 대단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써서 죽은 거예요. 슈베르트 아주 유명한 곡 중에 하나죠. 이거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절제의 끝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슈베르트에 빨리 가기 쉽지 않아요. 그 절제의 미학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 나이를 생각해 보면 내 나이 때 빨리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듣는 음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30살이에요 지금. 죽음과 소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반부의 현악산주지만 실제로 작곡을 한 나이는 굉장히 이릅니다. 아까 미안성 교향곡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일찍 시작을 해요. 나중에 완성이 돼서 그렇지. 자, 이제 멘델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토벤이 죽고 슈베르트도 죽었어요. 이제 그 뒤에 음악계는 완전히 양분됩니다. 베토벤을 존경하는 사람들 모두가 베토벤 존경하죠. 베토벤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음악가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베토벤이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토벤 음악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베토벤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떤 음악을 썼을까? 우린 그걸 연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베토벤 정통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요. 무슨 소리? 베토벤도 진보주의자야. 그러면 우리가 베토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베토벤 음악에서도 혁신을 해야지. 그걸 가만 놔두면 베토벤한테 예의가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둘이. 후자에는 이제 바그너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완전히 현대음악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베토벤을 거의 표본으로 삼아서 베토벤처럼 비슷하게 쓰다가 나중에 여기서 또 발전시킨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쪽이 당연히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죠. 뭐 요즘 정치하고 비슷하지만 언제나 진보와 보수는 싸우고 있죠. 이분들은 뭔가가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바그너는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반유대주의와 유대주의가 또 섞여가지고요.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바그너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멘델스존의 음악을 지휘라도 하게 되는 날에는 장갑을 끼고 지휘를 합니다. 내가 그 더러운 유대인의 음악을 그냥 지휘할 수 없지. 장갑 끼고 지휘해요. 끝나면 장갑 태워버려요. 그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악명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가서 지금도 이렇게 누가 바그너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뭘 모르고 뒤에서 돌이 날라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싫어해요. 나중에 이제 히틀러나 나치가 그 바그너의 음악을 이용할 정도니까요. 멘델스존 유대인이었지만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집안을 무시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부잣집이 아니면요 지금 길거리에서 유대인이라고 놀림받던 시대예요. 이 시대도. 그런데 집안이 너무 대단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못했고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나치가 집권해서 이 가문을 몰락시켜 버립니다. 아예. 멘델스존 지금은 유명하지만요 이 사람은 음악사에서 지어졌던 사람이었어요. 나치가 아예 지워버렸어요. 음악사에서. 동상도 철거시키고요. 그 철거된 동상이 언제 다시 만들어졌느냐? 1990년대에 나와서 다시 만들어져요. 그렇게 이제 암울한 역사를 거쳐왔던 집안입니다. 이 작곡가, 이 사람 멘델스존, 펠릭스 멘델스존. 어렸을 때 이렇게 예뻤다는 너무 이 미소년이어서 괴테 선생님이 유난히 좋아했다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가뜩이나 이제 또 누나가 있었는데 이 파니 멘델스존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또 음악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이 동생이 작곡을 하면 누나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먼저 허락을 받아요. 그 정도로 작곡을 잘했는데 부모님이 작곡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너가 작곡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해 이제. 동생이 하고 있잖아. 야, 그 여자의 직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성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몰래 작곡을 해요. 작곡가가 되는 거는 직업적인 작곡가는 포기했지만 몰래 작곡을 해서 동생 악보에다 껴서 출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게요. 옛날에는 악보에 대체적으로 성만 써 있었어요. 이름이 안 써 있었단 말이죠. 멘델스존. 누나도 멘델스존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훗날 음악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멘델스존 곡인 줄 알고 연구를 했다가 보니까 누나 곡인 거예요. 이제 이런 곡들도 나왔고. 부모님이 이제 빨리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이제 이 누나가 드디어 난 작곡가가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출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또 반대해요 이번에. 누나 하지 마. 내가 누나 작곡 잘하는 건 아는데, 아니 내가 작곡가 해봤잖아. 이 직업적인 작곡가는 또 다른 세계야.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동생하고 절교를 해버려요. 절교한 다음에 이제 막 출판하기 시작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그때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요. 누나가 그렇게 사이좋던 누나가 자기랑 싸운 지 얼마 안 돼서 죽으니까 동생도 충격받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이분이. 그래서 38살에 요절하는 겁니다. 이분도. 멀쩡하게 잘 살다가 물론 이제 30대에는 굉장히 과로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빨리 죽은 사람이 이제 멘델스존이에요.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은행가였는데 그 그냥 은행장 아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 은행의 총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멘델스존 브라더스 뱅크라고 하는 그 유대계 은행이었는데 그 은행 규모가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은행이고요. 나라가 전쟁을 하면 전쟁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 정도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이 무시를 안 당한 거예요. 학교도 안 다녀요, 이 맨델스존은요. 집안에서 다 해결하니까. 집에 오는 선생님들이 훨씬 유명한 거죠. 얘야 오늘 저 철학 시간이야, 저 인사드려, 저 해계 선생님이야.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전 같은 거에 또 빠삭하고 그렇습니다. 옥텟이라고 하는 이제 8중주 맨델스존 음악 중에서 이 곡은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옥텟 8명이서 연주를 합니다. 이 8명이서 연주하는 현악 8중주인데요. 이게 어떻게 연주를 하냐 하면 처음에 저희 같은 4중주단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4중주단이 전화를 합니다. 우리 옥텟 합시다. 그럼 이 두 팀의 4중주가 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앉아요. 그 사이에 껴앉습니다. 4대의 바이올린, 2대의 비올라, 2대의 첼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8명이서 다 다른 악보 보고 있습니다. 최고 걸작 중에 하나 보고 있으면요, 이쪽 2사람이 연주하다가 저쪽 4사람이 연주하다가 이쪽 6명, 8명 난리가 나요. 연주도 재밌지만 보는 사람들이 더 재밌어야 합니다. 막 왔다 갔다가 지휘자도 없이. 특히 이제 마지막 악장은요, 이쪽에서 첼로가 엄청나게 빠르게 연주합니다. 다음 첼로 들어와요. 이제 2사람 연주합니다. 다음 비올라 3중주, 그 다음 비올라, 자 4번째 바이올린 5중주, 옆에 이제 8명 연주합니다. 보고 있으면 이쪽부터 쫙 몰려오는 거예요. 현악기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 해보려고 현악기 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아마추어로 연주하는 4중주단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연주하기도 했었고요.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갈 때 맨델슨 옥텟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하지만 멜로디도 중간에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맨델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어렸을 때부터 고전에 빠삭합니다. 셰익스피어 연극에 음악을 붙인 나이가 17살이에요. 맨 처음 나오는 서곡부터 작곡했습니다. 요정들이 나오는 판타지죠. 한여름 밤의 꿈. 이 연극에 음악을 붙이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곡부터 쓰고 먼저 3곡을 먼저 추가를 해요. 가장 유명한 장면에 나올 음악들을. 그 3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듣는 바로 그 음악, 결혼행진곡입니다. 보통 이제 신랑 신부 마지막 행진할 때 희망찬 출발 뭐 이러면 연주 많이 하죠. 이 곡에 맞춰서 결혼을 하고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유행처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결혼식곡 하나 더 있죠. 이거 말고 신부 입장 때 연주하는 건 그건 달라요. 바그너 곡입니다. 하필이면 바그너 곡입니다. 이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은 2사람의 음악을 우리가 한 결혼식장에서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아셨을 겁니다. 오페라에 나오는 결혼식 장면에 역을 쓰였던 그런 음악이에요. 이걸 오르간으로 편곡한 사람은 생상스라는 이제 프랑스 작곡가였습니다. 원래 이제 합창곡이에요. 오케스트라 반주에. 자, 그리고 또 맨델스존, 또 빼놓을 수 없는 Songs Without Words,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 한문으로 무언가. 가사가 없는 노래. 가사가 없는 노래. 그래서 이건 노래가 아니라 피아노 곡입니다. 연주, 기악곡으로 마치 노래처럼 짧고 아름다운 곡들을 여러 개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OP 몇 번 막 나오잖아요. 이거 출판된 책 번호예요. 이 사람 53번째 출판사랑 거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책으로 나눠서 여러 번 이 무언가라는 걸 평생 동안 썼기 때문에 여기 아주 유명한 곡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책 한 권에 한 6곡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2번째 출판된, 62번째 출판된 책의 6번째 곡. 무언가 5권이라고
5번째 출판된 무언가곡집의 봄 노래, 우리가 이제 통화 연결음으로 많이 듣게 된 곡이죠. 이 곡이 왜 그렇게 통화 연결음에 많이 쓰일까? 반복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 곡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는 노래가 아니라 기악곡입니다. 연주곡이고요. 일부가 누나가 썼다는, 찾기 되게 힘들어요, 누나가 쓴 곡들이. 요즘 사람들, 요즘 음반사야 뭐 이거 다 찾아서 쓰겠죠. 이건 파니 멘델스존이라고 잘 안 써요. 애매하게 써놓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멘델스존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은요, 유대인이라서 그 욕을 먹을 때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 음악가가 싫은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라고 비난하면 안 되니까 음악적인 단점을 잡아서 막 욕을 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혁신이 없다. 혁신이 없다. 우선 베토벤 얼마나 혁신적이냐. 음악의 고뇌, 귀가 안 들리고 이런 인생의 고통이 있어봐야 좀 알 텐데 그 사람이 인생의 고통이 뭐가 있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집 부잣집 아니야. 고생을 해봤어? 이러는 겁니다. 그 음악에서 혁신성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얘기죠. 얼마나 혁신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바로 바이올린 솔로 시작합니다. 원래 협주곡은요, 오케스트라 반주가 원래 한 3분 돼야 돼요. 근데 반주 없이 바로 시작해요, 그냥.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중간에 솔로를 과시하는 카덴자, 원래 1악장 마지막에 있어야 되지만 한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서 막 솔로를 하다가 뒤에 반이 더 있어요. 딱 중간에 이 솔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악장이 딱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막 올라갑니다. 마치 전악장 끝나는 것처럼 끝까지 올라가요. 이제 1악장 끝났나 보다 하고 있을 때 소리가 남아 있어요. 다음 악장으로 연결됩니다. 이 곡은 3개의 악장이 싹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쉬지 않고 연주합니다. 30분 동안. 그런데도 지금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혁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썼던 합창곡들, 오라토리오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한 음악도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음악사에서 아예 지워버렸던 사람이었어요. 음악사가 한참 동안 그렇게 베토벤 이후에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러시아에서 음악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음악가가 없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있어요. 저 글린카라고 어마어마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글린카 같은 음악가는 국제적으로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사랑방중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시그널로 사용됐던 음악이 글린카의 음악이었는데 음악원도 없어요, 아직. 이 러시아에서는요, 지금 유명한 음악가 몇 개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음악원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음악원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법대를 다녔습니다. 법대를 다녔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어떤 이제 음악 강의 같은 데 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수강생으로 이렇게 참관을 하고 있다가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분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네 저 법대생인데 저 음악을 좋아하나 봐? 내가 이번에 음악원 하나 만들거든? 여기 한번 와볼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서 간 곳이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에요. 이제 막 생긴 겁니다, 그 음악원이. 그래서 그 음악원에 가서 20대에 작곡을 시작을 해서 단 몇 년 만에 실력을 엄청나게 갈고 닦아서 국제적인 스타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차르트가 우리가 아마 3살에 작곡했다, 4살에 작곡했다 이러고 있지만 이 사람은 20대에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피아노는 좀 쳤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음악가, 러시아의 첫 번째 국제적인 음악가가 이제 1840년 생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예요. 이분이. 요 사실이 잘 안 알려졌었어요.
냉전 때 아예 안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제가. 그 책에도요, 이 사람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 있었어요. 교과서에 보면요, 콜레라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콜레라로. 근데 콜레라로 안 죽었어요, 이 사람. 자꾸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저 동생하고 밥 먹다가 자살해요. 물에다가 막 비소를 타갖고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서야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는 냉전 끝나고 나서 서구에서도 이제 제대로 전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러시아의 별이란 얘기를 듣습니다. 러시아의 별. 아시아의 별 보아, 러시아의 별 차이콥스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음악들 피아노 협주곡 1번 호른이 굉장히 강렬하게 연주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피아노가 나오는데 피아노가 반주를 해요. 뒤에서 오케스트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가 나옵니다. 이 곡도 아주 혁신적인 피아노 협주곡이었기 때문에 이걸 헌정받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가뜩이나 연주하기 어려워요. 이 차이콥스키 곡은요, 어떤 악기가 연주를 해도 다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존경하는 베토벤이 어렵게 썼다면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해서 연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친구가 어렵게 쓰잖아요. 야, 너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 당시에 무시당합니다. 이 곡이.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요, 이 사람의 세계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으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러나 당시에 이걸 헌정받으려고 했던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그 강의하던 분 있잖아요. 음악 강의하던 분, 음악원 세우신 분, 그분의 동생이에요, 이분이.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이 사람이 아주 혹평을 합니다.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해요. 피아노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조금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 안 고치고 출판하겠다 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출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스 폰 빌러라고 하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바그너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아마 이분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그너한테 부인을 뺏긴 사람이에요. 유명한 지휘자인데, 원래 이제 리스트 사위였거든요, 이분이. 리스트 딸하고 결혼했는데 하여튼 자기 부인을 바그너가 뺏어가 버려요.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휘자인데 이분이 또 피아노를 쳐서 또 초연을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백조의 호수가 있죠. 발레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발레 하면 백조의 호수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 조카들을 위해서 썼던 그 동화 같은 내용,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니까 보이쇼이 극장에서 이걸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 이걸 이제 다시 좀 개작을 해서 제대로 된 작품으로 올립니다. 지금은 뭐 너무 유명하지만 흥행 참패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온 사람들이 다 이랬대요. 우리는 이제 모차르트 같은 거 들으려고 왔는데, 이랬답니다. 아직 러시아 수준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됐던 거예요, 음악 수준이. 하지만 계속해서 나중에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발레, 전 세계 발레의 수준을 높여버립니다, 이 발레가.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가 없었다면 오늘날 보이쇼이 발레단 같은 그런 유명한 발레단도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유명한 춤 있잖아요, 네 마리 백조의 춤. 그 발레리아 4명이 나와서 팔짱 끼고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재밌는 춤도 그때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안무도 새롭게 추가돼서 더 유명해져. 그 차이콥스키 죽은 다음에예요, 이 백조의 호수가 유명해진 것은. 지금 뭐 3대 발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요즘은 남자들도 이걸 할 때가 있어요. 하긴 뭐 호숫가에 떠 있는 백조가 다 여자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죠. 이 공연은요, 매튜 본이라는 안무가가 음악은 그대로 차이콥스키 음악을 쓰고 내용은 싹 바꾼 거예요. 굉장히 그 현대적인 발레로 바꿨기 때문에 이 공연이 뭐 워낙 유명해서 전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고 막 하더라고요. LG 아트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담 쿠퍼라고 하는 이 발레리노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겠죠, 이분이? 이분이 어디 나오셨냐 하면
빌리 엘리엇 영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점프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공연도 이 공연이 맞고요. 백조의 여수. 지금 뭐 너무나도 어쨌든 이런 버전도 좋고 원작 버전도 좋고요. 참 멋지죠. 차이콥스키만 빼놓을 수 없는 1812년 서곡. 1812년에 러시아가 프랑스를 상대로 이깁니다.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을 때 나폴레옹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겼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곡이에요. 82년에 쓴 거예요. 1812년에 쓴 게 아니라. 처음에 첼로들이 막 연주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전장에서 막 몰려옵니다. 프랑스 국가가 막 들려와요. 프랑스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점점 올라가요. 5조가 됐을 때 뒤에서 준비하고 있던 대포 소리가 뻥뻥하고 터집니다. 실제로 오케스트라 뒤에 대포를 놓고 연주하는 곡이에요. 대포 알은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바이올린 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이올린이 높은 악기잖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면 비올라가 맞습니다. 나가. 근데 비올라도 이렇게 음역이 넓은 악기가 아니란 말이죠. 비올라 내려가다 못하면 첼로가 받아요. 나가. 첼로도 낮은 악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더블 베이스가 맞습니다. 끝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러시아 국가예요. 뒤에서 막 종소리나 별의별 악기가 다 등장을 해요. 20분 정도의 전율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국가와 프랑스 국가가 서로 합쳐지게 되고요. 굉장히 화려한 기립박수 나오죠. 이거 끝나요. 1812년 서곡. 이게 축제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그 에버랜드 자연농원일 때 자연농원일 때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가 어린이날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걸 막 연주를 하는데 이제 대포를 못 구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북소리로 대체를 하든가 뭐 비슷한 뭔가를 놓기도 하는데 주로 야외에서 공연할 때는요 이거 대신에 이 대포 소리 대신에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어차피 불꽃놀이 할 거니까 좀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장관이었어요. 연주를 하고 있는데 불꽃이 막 하다가 하나가 잔디밭으로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는 바람에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주를 그런 축제용 곡으로 많이 하는 곡인데 이게 이제 V4 벤데타라는 영화에 아주 멋있게 쓰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언론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해서 다 거리로 뛰쳐나올 때 모두가 이 가면을 쓰고 있는데 한 테러리스트가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폭탄이 실은 이제 기차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가 원래 좋아하던 이 1812년서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나와 있고요. 가이 포크스 가면 유명한 저 음악입니다. 맞아요. 그의 음악입니다. 라고 하면서 1812년서 그 대포 소리 대신에 이 폭발음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빅뱅이 폭발되면 종소리도 한번 나는데 실제로 종소리가 나거든요. 1820년 서곡에 이 곡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걸 언제 저렇게 폭파시켰는지 저번에 영국 가보니까 다시 그대로 지어놨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호두까기 인형,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발레.
역시 차이콥스키 3대 발레라고 합니다. 3대 발레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 발레 3개밖에 없어요. 백조의 호수, 잠자는 속의 미녀, 호두가게 인형입니다. 이 발레를 작곡하고 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기한 악기 하나를 소개를 받아요. 그 악기는 생기게는 건반 악기처럼 생겼는데 두드리니까 실로폰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현악기가 반주하면서 여러분 집에 혹시 이렇게 뭐 디지털 피아노나 신디사이저 같은 있으신 분들은 저 셀레스타라는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실로폰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건반 악기인 겁니다. 실제로 사탕 요정의 춤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신기한 악기까지 동원되고 있으면 대단했을 것 같지만 이 공연도 실패합니다. 차이콥스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연말에 단골 발레가 될 정도로 성공하게 됩니다. 배경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죠. 차이콥스키 마지막 교향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향곡 6번, 제목은 비창입니다. 아주 슬프다라는 단어지만 음악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창문에서 햇살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이쪽에서 바이올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길게 끌다가 이러고 있으면 연주자도 취하고 관객도 취합니다. 모두가 화호경에 빠져있을 때 그 뒤에 나오기 시작하는 음악은 엄청난 해지곡입니다. 갑자기 격렬해집니다.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엉덩이를 막 들썩거리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까지 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여기서 너무나도 신나는 멜로디가 등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이콥스키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음악. 이런 음악은 절제가 없어요. 끝날 것도 얼마나 멋있겠는지 보십시오. 바이올린 바깥입니다. 뒤에서는 금관 악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앞에서는 지휘자가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사인하고 있어요. 사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립박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이러고 있는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박수를 잘못 치는 곡입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조차 박수를 치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공연에 가시면 손을 묶어두십시오. 마지막은 오히려 조용하게 끝나는 그런 곡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끝나요. 저는 이제 제가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 곡을 연주할 때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직전에요. 게르기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지휘자가 러시아 교향악단을 데리고 왔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비창 교향곡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이 멋진 사막장, 화려한 사막장까지 막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연주자들은요. 화려하게 끝날 때 박수가 나오길 바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끝났는데도 박수를 안 치잖아요. 긴장돼요.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거죠. 저 사람이 아까 내가 틀린 걸 봤으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차라리 박수가 좀 나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이 화려한 사막장 끝나고 아무도 박수를 안 친 거예요. 그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었거든요. 3,000석이 꽉 차 있었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친 겁니다. 연주자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지휘자를 제가 표정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이 난 겁니다. 내 뒤에 있는 관객들이 최고의 관객들 수준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조용한 사악장을 더 열정적으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조용하게 끝나는데 팔을 이러고 내려요. 천천히.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인사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뒤돌아서 인사를 해야 박수를 칠 텐데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운을 즐기는 겁니다. 과장 안 하고 한 20초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뒤를 돌았는데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게 한국 관객들입니다.
연주자와 지금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어떤 자부심을 느껴가면서 제가 공연도 하고 있고 또 관객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연을 볼 때도요. 이제 오페라 같은 걸 외국에서 가서 보러 가면 이제 카메오로 출연하는 음악가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곡 불렀는데 커튼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 처음에 이제 동양인이라서 동양인이네 막 보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한국말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어요. K 문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고 있지만 클래식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이게 일본으로 처음 갔다가 중국으로 갈 때쯤에 우리가 뺏었어요. 뺏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음악가들 하면 대부분 부러워할 정도의 수준이고 계속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들려드린 3명의 작곡가 이야기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한 작곡가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리즈였고 오늘은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 10분 질문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제 왔어요. 연주자들이 대부분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뭘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5시부터 오늘 깨 있었는데 불안해서 늦을까봐. 근데 참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음악 들으시는 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혹시 오늘 강의 내용도 괜찮고요. 평소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요. 보통 이제 18번 하면 가장 자기가 부르기 좋아하는 음악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연주자다 보니 근데 매번 제가 얘기할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딱 하나를 추천드리라고 한다면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한 곡을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현악사중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연주를 해봤을 때의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현악사중주 15번이라는 곡인데 16개 현악사중주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그 15번은 연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베토벤의 이 마지막 한 5개 정도의 사중주가 완전히 현대음악입니다. 그래서 그 곡은 연주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도 불가능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거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음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들어도 그 당시에는 아예 인정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 곡들을 연주를 잘 안 해요. 연주하기는 어려운데 이해도 잘 안 가니까 박수 잘 안 나오거든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런 곡 중에 이 15번의 느린 악장을 듣고 있으면 그 베토벤이 굉장히 아파서 한 2달 정도 누워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작업 못하고. 그때 이제 데리고 온 조카하고도 맨날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런 안 좋은 시기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쓰는 멜로디가 찬송가 멜로디예요. 베토벤은 신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신을 믿었어도 저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종교음악을 그것도 악기 4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4대의 음악이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음악이에요. 거기에 부제도 붙여놨어요. 병이 나은 자가 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베토벤 현악사중주 15번의 3악장, 느린 악장입니다. 제가 그건 물론 이제 다음에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토벤 하면 모든 음악가들이 다 거의 베스트로 항상 첫 번째로 꼽는 작곡가가 베토벤이긴 하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럴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파퓰러 뮤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팝송은 대중음악인데 언제나 대중음악이 존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클래식 음악 자체가 일부 어떤 그 궁전이나 귀족 교회나 어떤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바라본다면 음악이 나눠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술집에서 연주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 유랑 가수들이 자기가 곡 만들어서 길에서 노래하는 분명 그런 분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악 쪽으로도 가지만 저런 음악 쪽으로 간단 말이죠. 지금은 양쪽이 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서로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문제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기술이 발전하는 바람에 판도가 상당히 바뀔 뻔했었죠. 왜냐하면 이쪽 우리 클래식 쪽에서 기술은 음반이란 말이죠. 녹음. 그런데 저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중음악 쪽은 녹음뿐만이 아니라 연주 자체도 디지털화로 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옛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악은 많이 바뀌었지만 악기는 그렇게 많이 바꿔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식 음악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기에 클래식을 연주하는, 악기로 연주하는 걸 다 클래식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까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영화 음악들이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이거는 클래식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구분법도 지금 좀 애매해졌기 때문에, 원래는 또 클래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고전이잖아요. 옛날 것이죠. 그럼 비틀즈 음악은요? 그죠? 어느 쪽에도 고전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순수 음악, 대중음악으로 나눠야 되느냐, 아니면 클래식, 현대음악으로 나눠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어느 각도로 자르냐가 참 어렵긴 합니다. 애매하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다 경지까지 올라가는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음악을 다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야, 나는 저건 죽어도 못 듣겠어 라고 한다면 그거 못 듣고 죽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죠. 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뭐 이미 왔고, 미디어의 발전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음악을 듣고 만드는 시대였고, 또 편하게 작곡을 하는, 들어가면서 작곡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뭐 챗 GPT라든지 뭐 AI가 작곡한 음악, 이런 음악들이 나온다고 해서 좀 굉장히 힘이 들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음악을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음악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역시 차 안에서 듣는 겁니다. 차 안에서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크게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 안에서 들으면. 그리고 긴 시간대에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올 때 저는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저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해서 한 5시간 정도 오면요, 5시간 동안 들을 음악을 미리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그 음악을 다 듣고 있으면 도착을 합니다. 그 5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 작곡가의 교향곡들 다 들을 수 있고요. 5시간이면 다 들어요. 웬만한 장르 끝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가장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해요, 운전을 할 때. 물론 운전이 좀 위험해진다는 단점은 있겠죠. 아무튼 저는 운전할 때 음악 듣는 거 가장 추천합니다. 네. 네. 네네. 무언가 뱃노래, 제가 오늘은 안 들려드렸지만 무언가 곡집에 뱃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곡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뱃노래를 찾으려면 뱃노래 하면 그게 안 나와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피 몇 번에 몇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악을 보통 알고 있을 때 그 번호를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찾아 들을 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전혀 모델 번호 모르고 있다가 AS 할 때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멘델스존은 피아노로 뱃노래를 많이 썼고 대부분 베네치아의 뱃노래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여행하는 그런 기분의 곡들을 피아노 곡으로 굉장히 많이 써서 여러 곡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무언가 곡집에 출판된 건 다 숫자가 붙어 있지만 출판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출판이 되지 않아서 그냥 무언가 뱃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OP 번호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뱃노래를 다 찾아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더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베네치아의 뱃노래고, 그런데요, 무언가 하면 그 봄노래하고 뱃노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봄노래, 뱃노래. 그것만 듣지 마세요. 무언가 다 들어봤자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곡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 야, 이건 내가 들어도 괜찮은데 이거 뭐지? 생각보다 유명한 곡일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데 내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야, 너 그거 들어봤어? 이런 기분이 있죠. 그걸 제가 주로 차에서 하는 거예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아침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조윤모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서 부산까지 5시간 넘게 운전하시면서 오늘 저희에게 또 좋은 강연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아마 돌아가시는 길에 슈베르트, 맨델스존 그리고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위기는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셔서 우리 조찬 포럼의 분위기가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봄의 계절이죠. 5월 한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5회차입니다. 6월 시작하는 6월 13일 날 아침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